먹는 약으로는 사실 충분한 효과를 보이기 어려워요. 좋은 효과를 보고자 너무 센 약을 먹으면 그런 머리라든가 다른 데서 사실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환자분들이 증상에 대해서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과거보다 워낙 좋은 치료, 좋은 약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치가 많이 낮아진 것 같고, 다시 얘기하면 예전에는 사실 방법이 없어서 참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는 약을 먹어서 이만큼밖에 좋아지지 않아, 하지만 난 더 좋아지고 싶어. 근데 제가 해보면 이미 그 사람에게 잘 맞는 치료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길건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안성훈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전립선이 비대증이 됐다라고 하는 건 전립선이 커지면서 그 가운데 지나고 있는 길을 압박을 하고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막으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길을 넓혀주는 거고요. 처음에는 길이 넓게 뚫려 있는 상태로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비대증이 점점 진행이 되면 길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그 좁아지는 정도에 따라 치료는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 좁아지는 상태로 증상이 이제 생겼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립선도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 얼굴이 좀 부었다 안 부었다 하는 것처럼 이 전립선도 약간 부었다 안 부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초반에 증상이 생길 때는 간단하게 내가 약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또는 그런 생활 습관을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이 다시 조금 더 붓기 빠지면서 길이 넓어지면서 증상이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어느 정도 그 단계를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단순히 그냥 생활 습관 조심하시고 그냥 컨디션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길을 좀 더 넓혀줄 수 있는, 또는 전립선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약을 써가지고 소변을 좀 더 수월하게 보게끔 만드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는 사실 약으로도 효과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길을 완전히 넓힐 수 있는 시술이나 수술 같은 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약으로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약이 좀 적절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일 때는 좀 적극적인 수술 같은 거를 좀 하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적 치료는 언제 필요할까요? 교과서에 적혀있는 정확한 절대적인 적응증이 있죠. 이런 환자들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무조건 해야 한다. 예, 그런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사실 뒤도 돌아볼 것 없이 바로 수술하면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 교과서에 조금 아래 적혀있는 이 상대적인 적응증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트레이닝 받던 시절에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이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젊은 환자들한테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레지던트 시절만 해도 약을 먹고 버틸 수 있으면 최대한 버텨라. 버텼다가 나중에 나이 드시고 나서 수술하셔야 된다. 부작용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수술 종류가 많이 생겼잖아요. 방법적인 게 많이 생기고 이런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방법들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들도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젊은 환자들이 대부분 절대적인 기준에 충족하는 환자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문제로 예를 들어서 약물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있어서 복용할 수 없다든지,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없다든지 이런, 지금은 이제 젊은 환자들한테도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먹게 되면 내 몸에 전신적인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먹는 약은 이 먹으로 인해서 얼굴부터 발끝까지 다 똑같이 효과가 나타나고, 그 중에 전립선만 좀 더 특화되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효과가 좋으려고 하면은 먹는 약으로는 사실 충분한 효과를 보이기 어려워요. 왜냐면 정말 내가 전립선에 좋은 효과를 보고자 너무 센 약을 먹으면 그런 머리라든가 다른 데서 사실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방법이 없어서 참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는 약을 먹어서 이만큼밖에 좋아지지 않아, 하지만 난 더 좋아지고 싶어. 그럼 예전에 방법이 없어서 사실 그거밖에 못 좋아져서 그걸 참고 살아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거 말고 더 좋은 치료가 있어서 그 이상을 더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안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상대적인 적응증이라는 이런 부분을 사실 말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에는 진짜 이거 내가 치료 안 하면 생명에 문제가 생겨, 아니면 신장이 완전 못 써버려, 사실 이런 정말 특별한 상황에서만 수술했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하루에 5번 밤에 깼는데 약을 먹었더니 여전히 4번 정도, 3번에서 4번을 깨. 근데 나는 진짜 안 깨거나 한두 번 깨고 싶어. 이런 경우에
사실 약을 먹어서는 더 이상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 좀 더 많이 좋아지고 좀 더 높은 삶의 질을 위해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더 젊은 사람일수록 네, 그렇죠. 건강한 삶, 퀄리티 좋은 삶에 대한 이런 욕구가 있다 보니까 더 병원을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적 치료 방법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통 전립선을 얘기할 때 전 수술하고 시술을 보통 구분해서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보통 전립선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확실히 잘라내는 거는 부작용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있긴 합니다. 물론 효과는 굉장히 좋기는 하고요. 그런 잘라내는 것들 중에는 뭐 레이저로 잘라내는 것들도 있고, 뭐 요새는 뭐 수압으로 인해서 뭐 로봇으로 잘라내는 것들도 있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술 쪽에 좀 더 많이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수술이야 사실 잘라내기 때문에 뭐 방법이랄 게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많이 잘라내면 당연히 효과 좋은 거고, 수술하면 당연히 효과는 좋습니다. 이건 뭐 명확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시술 같은 경우가 정말 선택하기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시술이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까지 제일 많이 했던 그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유로 리프트라고도 하죠. 또 비교적 최근에 나온 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기를 좀 확보해 주는 방법이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또 아마 다음 달 정도쯤에 이제 아마 국내에 이제 정식 출시가 되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아마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틴드라고 해서 정말 더 간단합니다. 필요한 사람들만 선택을 하면은 효과가 그런 정말 예전에 수술했던 그런 수술 못지않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아주 또 좋은 치료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는 것들은 이런 치료 방법이 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요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한번 짚어보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시중에 시행되고 있는 이런 전립선 비대증 관련된 시술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또 이 수술하고 시술의 이런 어감이 약간 다르듯이 시술은 굉장히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법적으로는 이제 전립선을 결국에는 이 전립선에 해당하는 요도 부분을 넓혀서 소변을 보는 걸 좀 수월하게 해주기 위한 방법인데, 각각의 시술마다 약간씩 서로 이제 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만드는 방법이 다르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결과물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전립선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을 거의 잠깐 잠만 재워서 뭐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흔히 하듯이 잠깐 잠만 재워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거 이제 한계점이 있죠. 아무래도 크기가 그렇죠. 너무 큰 경우에는 이 들어가야 하는 결찰사의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도 늘어나고, 개인적인 경험인데 크기가 커지다 보면 결찰사가 들어가는 그런 양에 비해서 유지되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은 리줌이 어떤 시술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립선 안쪽에 아주 뜨거운 수증기를 쏴서 전립선 내부에 있는 조직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 이런 시술 방법이죠. 죽은 조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쪼그라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요도가 넓어지게 만드는 이런 시술이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제일 큰 장점은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역시나 잠시 수면 마취해놓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단한 시술이고, 상대적으로 전립선 결찰술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크기가 큰 전립선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리줌 시술도 이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수증기를 쏠 수 있는 위치에 이런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그쵸. 확실히 직접 깎아내는 수술에 비해서는 이제 한계는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성기능적인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획기적으로 감소해 있고,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취를 하기 어려운 고령의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리줌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쵸, 이제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직접적으로 이 통로를 넓히는 수술이나 시술은 그 통로가 바로 넓어지기 때문에 효과를 즉시 볼 수 있는 이런 좀 장점이 있지만, 리줌 같은 경우는 이 조직이 괴사해서 쪼그라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이제 유치도뇨관이라고 하는 이런 삽관 상태를 좀 유지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죠. 제가 전립선 비대증을 그래도 나름 꽤 오랜 기간에 이제 치료하면서 수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저희 병원 원장들이 한 10분 정도 넘게 계신데, 그 원장들이랑 다 같이 상의해 보면 모르겠어요. 저희 병원 원장들은 보면 대부분 수술하는 기준 또는 그런 시술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사실 이거는 병원마다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떤 병원들은 이러한 수술을 선호하는 병원이 있고,
어떠한 병원들은 이러한 시술을 선호하는 병원이 있는데, 근데 전 제가 해보면 이미 그 사람에게 잘 맞는 치료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저희야 뭐 사실 어차피 똑같이 다 서로 이렇게 사진 띄워놓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잘 맞는 치료는 저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거는 제가 생각을 해보면 병원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보면 이제 병원마다 이제 각자 본인들이 주력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보면 주력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장 맞는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뭐 지금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뭐 비대증이 뭐 몇 그램 이상 큰 사람, 또는 비대증이 양옆에서 커진 사람, 또는 비대증이 아래에서 올라온 사람, 이런 것에 따라서 물론 치료들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근데 사실 본인이 근데 내가 과연 옆에서 얼마나 커졌고 내가 아래에서 얼마나 올라왔고 내 비대증이 과연 뭐 정말 100g, 200g, 물론 그건 알 수 있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립선의 모양새가 어떠한 치료가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그냥 나름 혼자서 공부는 할 수는 있으시겠지만, 과연 나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을 하는 거는 꼭 적절한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한번 좀 검사를 해보시고 거기 의료진이나 상의해 보시는 거를 제일 추천합니다. 모든 환자들이 오는 환자들마다 전립선의 뭐 크기나 모양이나 생김새나 얼마나 심각한지, 뭐 본인이 느끼는 주된 증상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은 환자들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뭐 검색을 해보면,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사실 전립선 비대증 증상 비슷하잖아요. 그쵸. 모든 환자들이 본인의 상태랑은 상관없이 다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어 있고, 그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면 이 환자한테 어떤 치료를 해야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이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검사해 보면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려면 가장 기본이 좀 크기인 것 같아요. 한 3, 40g 정도 되시는 분들은 사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수술보다는 시술적인 치료를 좀 더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50g, 60g 되시는 분들부터는 수술적인 치료를 조금씩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그람수에 해당하더라도 이제 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뭐 60g도 시술을 해볼 수 있고요, 뭐 3, 40g에서도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가장 그 정도의 기준에서만 생각하시고 아마 오시면은 아마 저희 선생님들이랑 상의하시면서 한번 결정하시는 게 아마 좋은 치료를 받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는 수술을 최대한 미루고 약물 치료로 최대한 유지하다가 이제 결국에 어쩔 수 없을 때 수술하는 게 그래도 좀 낫다,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무섭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고 환자들한테 권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대학병원에서도 이런 시술들을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많이 하죠.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이런 새로운 치료 방법들을 대학병원에서 시도할 정도로 아주 이제 보편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학교에 갔더니 모 교수님들께서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도 문제가 있으면 이런 뭐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개선된 치료 방법으로 수술하는 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인의 상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지만 원하신다면 뭐 나이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적합한 치료 방법을 받기 위한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